그럼 이제부터 저도 나무로 살겠습니다. 제 손이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고 있습니다. 30년을 매일 두르던 이 낡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습니다. 기름때가 배고 김치 국물이 얼룩진 이 천조각에 제 인생이 다 스며 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고 남편 정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부엌은 너무나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년입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입니다. 동료들은 저마다 약속이 있다며 분주히 자리를 정리하고 저는 책상 서랍을 닫으며 핸드백을 짚습니다. 오늘도 집이 아닌 시댁으로 가야 합니다.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평범한 수요일인데도 말입니다. 시어머니 순덕의 전화는 언제나 짧고 명확합니다. 영애야, 오늘 김치 좀 담가야겠다. 저녁에 올 수 있지.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합니다. 벌써 습관이 되어버린 대답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댁으로 가는 40분 동안 저는 창밖을 봅니다. 퇴근길 사람들의 얼굴이 지쳐 보입니다. 저도 그렇겠죠. 거울을 보면 55세 여자의 얼굴에 피로가 주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된장찌개 끓인 냄새와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광고가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순덕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봅니다. 왔니? 김치통 베란다에 있어.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에는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드신 점심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을 때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저는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25살 새댁이었던 제가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순덕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부엌을 책임져야 해. 시어머니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이 부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순덕이고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추를 씻는 동안 현관문이 열립니다. 신우이 정숙입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힘들었지. 멀리서 왔는데. 정숙은 멀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저는 지하철로 40분을 오는데도 힘들었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숙이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밉니다. 옳게 고생 많아. 엄마가 옳게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하시는지 몰라.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라고 답합니다. 입에 붙은 말입니다. 정숙은 소파에 편히 앉아 TV 채널을 돌립니다. 순덕은 정숙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있니? 남편은 건강하고 집은 괜찮고. 정숙은 다 잘 지내요 하며 귤을 까먹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듭니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지만 계속 움직입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순덕이 정숙에게 반찬을 더 집어주며 말합니다. 너는 집에 가서도 잘 챙겨 먹어야 해. 정숙은 네, 엄마 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며느리. 그게 제 역할입니다. 딸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렇게 규정된 지 30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이 일어섭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겠다.
순덕은 아쉬워하며 손을 잡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자주 와. 저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기름기 많은 그릇을 닦는 동안 정수기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순덕이 부엌으로 옵니다. 제 옆에 서서 말합니다. 영애야, 내일 주말이니까 김치는 내일 마저 하면 되겠다. 오늘은 그만 가봐도 돼. 저는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순덕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내가 참 편하다. 딸은 자주 못 오니까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편하다. 딸은 자주 못 온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압니다. 며느리는 와야 하는 사람이고 딸은 오면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신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55세 여자. 30년을 며느리로 산 여자. 문득 궁금해집니다. 나는 언제쯤 딸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그게 가능하긴 한 걸까? 핸드폰이 울립니다. 남편 정우입니다. 집에 언제 와?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저는 잠시 후요 하고 짧게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8시간, 시댁에서 4시간. 제 하루는 늘 이렇습니다. 남편 정호의 늦은 저녁을 차려주고 잠깐 숨을 돌립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는 하루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30년을 참아온 제 마음이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남편 정호는 회사 출장 중이라 내일 온다고 했고 시누이 정숙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입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순덕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순덕은 대퇴골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고령이시니 회복이 더딜 겁니다. 최소 석 달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석 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합니다. 회사 연차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무급휴가를 내면 월급이 깎입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매번 며느리가 있는데 왜 비싸게 사람을 쓰냐며 간병인을 거부하셨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순덕은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를 펴고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정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내가 출장 끝나는 대로 갈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뒤에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말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시어머니가 입원하셔서 당분간 조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은 한숨을 쉽니다. 정대리, 요즘 프로젝트 바쁜 거 알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오세요. 저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제 하루는 회사 반, 병원 반으로 쪼개집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순덕이 깨어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영애야, 물 좀. 저는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드립니다. 순덕은 물을 마시고 인상을 찡그립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간호사 불러봐. 저는 간호사를 부르고 진통제를 추가로 맞은 순덕은 다시 잠듭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냅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입니다. 차갑고 밍밍하지만 빨리 먹어야 합니다.
오후에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 근무 후 병원으로 와서 점심 시중을 들고 오후에 잠깐 회사에 들렀다가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옵니다.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잡니다. 순덕이 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부르면 일어나 휠체어를 밀어드립니다. 정우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사흘에 한 번 병원에 들립니다. 30분 정도 머물다 갑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어? 며느리 있는데. 그래도 내가 와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저는 일주일째 매일 와 있지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회계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입원비 중간 정산하러 오시라고요. 저는 정우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병원비 좀 입금해 줄래요? 정우는 한숨을 쉽니다. 지금 통장 사정이 안 좋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내가 좀 부담해 줄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제 통장을 확인합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100만 원을 떼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회계과로 갑니다. 200만 원을 결제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생활비가 빠듯해 걱정입니다. 정숙이 병문안을 옵니다. 3주 만입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옵니다. 엄마, 많이 아팠지?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니야, 바쁜데 왔잖아. 우리 딸 효자다. 정숙은 30분 동안 머뭅니다. 순덕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어섭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오늘 애아빠 일찍 들어온다 그래서. 순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애들 잘 챙겨. 또 와. 정숙이 나가고 나서 순덕은 저를 봅니다. 역시 딸이 최고야. 영애야, 너도 딸 낳을 걸 그랬어. 저는 대답 없이 물컵을 씻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지만 꾹 누릅니다.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3주째 매일 와서 발 마사지하고 식사 챙기고 대소변 받아내는 건 저인데 30분 온 딸이 사랑받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저는 매일 시댁에 갑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오후 6시에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씻기고 약을 챙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생활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 무너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제사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애야,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해. 작년에 내가 만든 나물이 좀 싱거웠거든. 저는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사 사흘 전 저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나물 재료를 사고 생선을 골랐습니다. 좋은 것으로 골라야 순덕이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제사 전날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과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대리,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해서요. 오후 1시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나물부터 싹 다 묻혀놔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동안 둘은 이 낡은 앞치마를. 부엌에서 나물을 다듬는 동안 순덕이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도라지는 더 얇게 찢어야지. 시금치는 너무 많이 데쳤어. 고사리는 색깔이 이상한데. 저는 매번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다시 손질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계속 나물을 묻혔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을 부쳐야 하니까요.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릅니다.
애호박을 썰고 새우를 올립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튑니다. 손등이 따갑습니다. 물집이 잡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끝나니까요. 아니,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테니까요. 저녁이 돼서야 모든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랩을 씌웁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숨을 돌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순덕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상을 살펴봅니다. 생선 위치가 틀렸어. 과일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나물 색깔이 좀 이상한데. 저는 묵묵히 고쳐놓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방에서 줄곧 쉬고 있던 정우가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정숙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신우이는 깨끗한 옷에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순덕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왔구나. 힘들었지.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제사상을 구경합니다. 와, 올해도 푸짐하네요. 우리 엄마 고생했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뒷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합니다. 순덕은 나물을 집어먹으며 말합니다. 올해는 간이 좀 세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춥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낮부터 쉬지 않고 전을 부치고 손등에 화상을 입으며 만든 음식에 정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숙이 전을 먹으며 말합니다. 엄마, 그래도 먹을 만한데. 올케가 음식은 좀 하잖아. 엄마가 잘 가르치셨나 봐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데려다가 내가 많이 가르쳤지. 며느리가 밥만 잘하면 되는 걸. 그게 뭐 별거라고. 며느리한테 뭘 더 바라니. 남 바라는 거 없다. 그래봤자 남인데.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밥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고 명절 상을 차리고 매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순덕이 저를 봅니다. 왜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갑니다. 앞치마 끈을 풉니다. 30년 동안 매일 두른 이 천조각을, 기름때가 배고 김치 국물이 얼룩진 이 낡은 앞치마를,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봅니다. 그럼 저도 나무로 살겠습니다. 부엌이 얼어붙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있고 정숙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봅니다. 정우는 뭐라고 말하려다 멈춥니다. 저는 가방을 듭니다. 순덕이 말합니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이에요. 정우가 일어섭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그냥 한 말이야. 저는 남편을 봅니다. 그냥 한 말. 30년 동안 들은 말이 전부 그냥 한 말이었나요? 저는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나처럼 며느리한테 잘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저는 뒤돌아봅니다. 잘해줬다.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제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현관문을 엽니다. 정우가 따라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돌아와. 얘기 좀 하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습니다. 저는 걸으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는 묻지 않고 대답합니다. 와. 주소 보낼게. 저는 전화를 끊고 걷습니다. 30년 만에 제삿날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저는 압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으로 사느니 진짜 남이 되겠습니다. 법정 복도는 차갑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첫 재판 날입니다. 건너편에 정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제 남남이 되려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애초에 가족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시댁을 나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 머물며 출근했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내주고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정우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 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대. 제발 돌아와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우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정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모아오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30년간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님 간병일지, 병원비 영수증, 제사 비용 내역, 명절 선물 구매 기록, 제 통장에서 나간 돈들의 흔적, 이혼소송 통지서가 정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가 친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하자.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나가서 말했습니다. 정호 씨, 돌아가세요. 영애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정호는 1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30년 동안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집 명의도 당신 이름으로 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도 좁고 화장실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짐도 없이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롭지만 외로웠습니다. 후련하지만 쓸쓸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그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일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올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올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이혼까지 하겠다니 제정신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누가 부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2달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30년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정우가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영애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너무 늦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늦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됐는데.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5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두렵지만 기대됩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저 영애입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부엌,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손자는 오지 않고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전화만 합니다. 82세 노인은 처음으로 고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덕과 정우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우는 매일 회사에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집안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먼지가 쌓이고 부엌에 설거지가 쌓입니다. 어느 날 순덕이 말합니다. 정우야, 집 좀 치워라. 정우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저도 피곤해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순덕은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지만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면 정우가 편의점 도시락을 사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식탁에 놓습니다. 순덕은 플라스틱 용기를 보며 숟가락을 듭니다. 맛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영애가 있을 때는 매일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말합니다. 정우야, 정수기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도 바쁘대요. 애들 키우느라. 순덕은 딸에게 전화합니다. 정수가 엄마 좀 보러 와. 정숙은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좀 바빠. 이번 주는 애들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도 오지 않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애가 2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제사입니다. 순덕은 정우에게 묻습니다. 올해 제사는 어떻게 할 거냐? 정우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 마트에서 사서 하면 안 될까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정우는 마트에 갑니다. 냉동전과 즉석나물을 삽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상을 차리는 손이 서툽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물 반찬 3가지, 냉동전 몇 개, 과일 몇 조각, 초라한 상입니다. 순덕은 그 상을 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우가 당황합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30년 동안 영애가 차린 상, 정성스럽고 풍성했던 그 상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제사가 끝나고 정우는 음식을 치웁니다. 순덕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TV를 켜지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영애가 쓰던 앞치마를 꺼냅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낡은 천 조각을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기름때가 배고 김치 국물이 얼룩진 이 앞치마에
영애의 30년이 스며 있습니다. TV에서 고부 갈등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한 며느리가 울며 말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순덕은 리모컨을 끕니다. 영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나무로 살겠습니다. 순덕은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며느리를 나무로 만든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무로 만든 건 나였구나. 같은 시각 영애는 원룸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입니다. 외롭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과 떨어져 사니 가끔 공허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애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사장님은 친절하고 동료들은 영애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영애로.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편합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핀잔 들을 일도 없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영애는 차를 다 마시고 설거지를 합니다. 작은 컵 하나. 금방 끝납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 식사 그릇을 혼자 닦았는데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친구입니다. 영애야, 내일 같이 등산 갈래? 영애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갈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습니다. 늦게까지 자유롭습니다. 영애는 창문을 엽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합니다. 55의 나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0년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영애는 조용히 말합니다. 미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나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지만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남으로 사는 게 가족인 척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